네, 제가 몇 년 이렇게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해가 갈수록 대학을 진학하기가 좀 힘들다는 점입니다. 어려워진다 이런 말인데요. 예전에는 고3 때만 열심히 하면 대학 충분히 갈 수 있다. 이제는 아닙니다. 고1 때부터 스펙 관리해야 합니다. 또 예전에는 국영수만 잘하면 대학 충분히 간다라고 말하는 어른들 있었는데요. 이제는 또 아닙니다. 바로 변별력 있는 탐구 영역과 이 탐구 영역이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무엇 하나 허술하게 준비할 수 없는 수능 공부. 그중에서도 올해부터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한국사와 탐구 영역 공부 방법을 2017학년도 수능 대비 학습법 및 EBS 활용 전략 설명회에서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영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또 함께해 주실 선생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 전속교사 한국사의 최태성 선생님 나와주셨고요. 사회탐구 영역의 박봄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학탐구 영역의 변춘수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일단 선생님, 예전에는 겨울방학에 탐구 공부해라, 탐구 공부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선생님들이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어땠나요? 예전엔 그랬죠. 예전에는 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흐름을 못 읽는다. 맞아요. 이런 네. 얘기를 듣더라고요. 맞습니다. 한국사와 탐구. 왜 하필 지금 고3이 되는 이 겨울방학에 공부해야 되는 걸까요? 뭐 지금 아까 선생님들께서 지금 다 국어, 수학, 영어 겨울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겨울에 하라고 지금 말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지금 다 겨울에 하라고 얘기 있어요.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국어, 수학, 영어가 더 중요합니다. 네. 미안해요. 네, 국어, 수학, 영어를 중심으로 하셔야죠. 예,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탐구가 만만한 과목은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고3 담임이기 때문에 학생 지금 원서 쓰는데 아주 이 탐구 때문에 원서를 못 써가지고요. 제가 너무 발을 동동동 굴르고 있어요, 지금요. 만만한 과목은 아니구나. 그래서 겨울방학 때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어찌 이게 국어, 수학, 영어만 하면서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어요. 이게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가끔은 이렇게 탐구를 통해 가지고 좀 이게 기분 전환 겸 완벽하게 끝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개념 정도만. 개념이 뭐 20강에서 30강이거든요. 개념 정도만 날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개념만 잡고 학교에 들어가서 그다음부터 심화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개념 정도만 좀 잡아주면 출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한국사 탐구는 국영수에 치이기 쉬워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어찌 보면 겨울방학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이 시기에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공부할지 알려면 시험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우선 최태성 선생님, 바뀌는 한국사 어떤 모습인가요? 이 모습이에요. 이야, 멋진데요? 제가 노란색을 입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완전히 좀 튀죠? 네. 네. 한국사가 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상징적으로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가야 될까라고 아마 들어보시는데 다들 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되다가 저도 이런 거 처음 입어보거든요. 근데 한국사를 좀 상징적으로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가 지금 과감하게 한번 입고 왔는데요. 한국사 아마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필수가 됐기 때문에 뭐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하고 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국사가 이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육계에 영향을 미칠지 제가 일단 두 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사교육 한국사는 이제 빙하기로 들어갑니다. 보세요, 이제. 두 번째는요. 반면에 그 공교육 한국사는요. 인문학으로서의 학문의 어떤 본질, 그러니까 나와 우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말 그대로 인문학의 어떤 본질로서의 그 학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어떤 고민, 그런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이 필수 한국사는요, 굉장히 많은 교육 현장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국사는 에이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사는 에이스다. 자, 에이스의 스펠 아시죠? A-C-E. 에이스다. 한국사는 에이스다. 오늘 요게 한국사 이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그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왜 에이스냐? 첫 번째 A. 절대평가입니다. 영어로 absolute evaluation. 네, 그래서 절대평가. 그 앞에 글자를 따가지고요. AC에서 A, absolute evaluation 해가지고 절대평가. 그 다음에 이제 C는 뭐냐면요. 이게요. 만점 컷만 통과하면은 만점 처리가 됩니다. 그 컷해서 C 해가지고 컷만 통과하면 만점 처리가 된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C라는 스펠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기본적으로 탐구 한국사는요, 50점 만점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 잊으시고요. 문과는 3등급, 이과는 4등급.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복잡한 거 다 잊으시고요. 문과는 3등급, 이과는 4등급. 요게 기준점이에요. 이것만 맞으면 만점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등급, 4등급 컷만 통과하면 만점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큰 틀을 일단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등급은요, 몇 점이냐면 다른 탐구랑 좀 달라요. 3등급은 30점까지가 3등급이고요. 4등급은요, 25점까지가 4등급입니다. 그러니까 25점이라고 하는 건 반타작을 얘기하는 거죠.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만 맞으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전반적으로 20개의 문항 중에서 10개 또는 11개의 문항만 맞추면 만점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에이스에서 마지막 E는 뭐냐면요, easy.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우리 같이 이제 문제 좀 할 때 풀어봐야 돼요. 준비하시고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absolute evaluation, 그 다음에 cut, pass, 그 다음이 easy. 그래서 굉장히 쉬운 그 한국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와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부담 갖지 마시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태성 선생님 옷처럼 따뜻한 봄처럼 우리 한국사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탐구 영역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 선생님, 일단 지난 수능 결과를 통해서 우리 탐구 영역 좀 예측해 볼까요? 사회탐구? 제가 사회탐구 영역의 사회문화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회문화, 그리고 생활과 윤리, 양대 축인 건 문과 학생들 잘 알고 계시죠? 생활과 윤리가 16만 7천 명, 그리고 2016 수능에서, 그리고 사회문화가 16만 명, 그리고 한국사가 말도 못하게 선택자가 작았었는데, 그래서 작년만 해도 최태훈 선생님과 한 배를 타면서 탐구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격이 달라지면서, 이제 독립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희 탐구 얘기를 해보면, 올해 저희 탐구는 조금 쉬웠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 되어버리는 과목이 한국지리, 세계지리, 윤리와 사상, 법과 정치 이런 과목들이 있었었죠. 내년에도 어찌 보면 비슷하게 한두 문제가 이 변별하는, 그래서 최고 난이도 문제까지 공략하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EBS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사실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과목 간의 유불리 때문에 과목 선택에 더욱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이 사회탐구는 이 정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고, 과학탐구는 어떤가요? 2016학년도 대수능에서 꽤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2016학년도 대수능 과학탐구는 약간 어려웠습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생명과학 1의 경우 만점자가 0.03%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어요. 그리고 또 게다가 과목별 난이도 격차도 심해서 표준 점수 최고점이 생명과학 1은 76점, 물리2는 63점으로 13점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선택 과목별로 난이도 격차가 심해지자 아마 수험생들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좀 해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학년도 대수능을 예측해보자면 쉬워지진 않을 거예요. 이 정도 난이도 혹은 이것보다 어려워질 것이므로 얼른 과목 선택하시고 그리고 공부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참 많이들 궁금하고 고민되실 텐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2017학년도 대수능에서 한국사는 필수가 됩니다. 그 첫 해인 만큼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탐구 영역
올해와 좀 유사한 흐름을 볼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한국사와 탐구 분명히 중요합니다. 입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누군가에게는 한국사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주관적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아주 절대적이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정시에서 이제 한국사 시험을 볼 텐데 그 결과를 갖고 대학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반영하냐면요. 주로 최저 학력 기준은요. 수시에서 주로 많이 쓸 것 같아요. 수시에서 대학에서 수시와 정시가 있잖아요. 최저 학력 기준으로 활용하는 거는 수시에서 주로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정시에서는 주로 가산점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에서는 최저 학력 기준, 정시에서는 가산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는 수시에서는 최저 학력 기준, 정시에서는 가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탐구는 어떤가요, 박범 선생님? 여기 있는 학생들은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과거에만 해도 이제 탐구 영역이 세 과목을 선택해서 이제 2과목이 반영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2과목을 선택해서 2과목이 모두 다 입시에 반영되는 이렇게 성적으로 활용되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학생들이 모두 다 2과목을 올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2과목을 다 모두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려워졌죠. 옆에서 이제 최태원 선생님께서는 한국사 부담 아니라고 이지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솔직히 한국사하고 저희 탐구는 한 몸이거든요. 막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특히 올해 이제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은 이 한국사까지 하면서 세 과목이라고 하는 이제 부담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 탐구를 비롯하여 한국사 과목에 조금 더 일찍 발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 국영수 모두 겨울방학을 얘기하셨을 테지만 탐구 역시 정말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히 이 한국사, 한 몸인 한국사가 들어오면서. 그렇다면 선생님, 그러면 결국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공부량이 더 늘어났다는 의미인가요? 더 많아졌다는 의미인가요? 어떨까요, 선생님? 네. 늘어났죠. 네. 한국사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늘어났는데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부담 안 가셔도 돼요. easy.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탐구는 어떤지 변진수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정시 모집을 예로 들자면 이 탐구 영역을 국어, 수학, 영어만큼이나 높은 비중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계열,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의 경우 탐구 영역을 30% 반영하는데 이것은 수학 가형의 반영 비율과 같습니다. 그만큼 당락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또 수시 모집에서도 이 탐구 영역은 전략상 중요한 과목입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탐구 한 과목만을 반영하기도 해요. 또 일부 대학에서는 어떤 특정 과목을 선택했을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이번 2017 대수능부터 서울대의 경우 과학탐구 2과목을 2개 선택할 경우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또 일부 교대에서는 과학탐구를 선택했을 때 또 가산점을 줍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탐구 영역에 제한을 두고 있는지 혹은 가산점을 주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과학탐구 영역의 반영률이 수학, 가형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찌 보면 어떤 학생들은 수학 공부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과학탐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공부 분명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달라야 할까요? 한국사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과목이 되기 전에, 되기 전 또 되기 후 공부 방법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한국사의 특징을 들어보라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디테일했고요. 그 팩트 위주의 어떤 그런 한국사였죠. 아까 박범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올해까지였죠. 올해까지 이 한국사가 서울대 필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사 선택하지 않아요. 내가 그들의 점수를 위해서 내가 그거 들을 필요 없다 해가지고 선택 3만 명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에서 문제를 내면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어렵게 내요. 그런데 이제 필수 한국사는요 완전히 그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기존 한국사는 디테일하고 팩트의 한국사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이제 이 필수 한국사는요. 흐름의 한국사고 스토리의 한국사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사는요. 기본적으로 사건들이 쭉 시간 순서로 이렇게 배열이 돼요. 사건들로 쭉 배열이 되었을 때 그 시간의 흐름 있잖아요. 사건의 흐름. 그 흐름들만 따라갈 수 있는 능력만 있으시면 돼요. 자꾸 어떤 팩트에 자꾸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기존 한국사의 공부 방법이고 이제부터는 흐름을 쭉 따라오는 흐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모군란 뒤에 갑진정변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만 따라가지고 흐름만 쭉 잡아주는 크게 넓게 보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혹시 시험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근데 어려운 문제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나왔다. 정말 만약에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틀리면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요. 나는 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여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까 문과는 3등급, 이과는 4등급은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한국사에 그 많은 시간 투자할 수는 없어요. 고3 시간 정말 적습니다.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사마저도 이제까지 그 공부했던 그 1등급 만점이라고 하는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필수 한국사는 여러분들 흐름의 한국사하고 스토리 한국사예요. 넓게 보시고 흐름, 사건의 인과관계를 따라가지고 거시적으로 따라오시는 훈련, 그 훈련만 해주시면 여러분 수능 가는데 한국사가 여러분의 발목을 절대 잡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는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탐구는 어떨까요, 박본 선생님? 이 사회탐구 목표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3등급이요, 4등급이요 이런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1등급을 목표로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탐구만큼은. 그러다 보니까 이 탐구 성적 그 커트라인이 계속 높아지면서 사실은 1등급을 받으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만점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기존의 한국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사실 그래서 1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사회탐구를 담당하고 있지만 25분, 28분 내에 학생들이 그 어려운 뭐 표 문제까지 해서 그것들을 다 풀어내서 만점을 받는 것이 너무 신기할 정도로 문제가 분명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그동안 꾸준히 쌓인 기출문제를 통해서 패턴이나 유형을 완벽하게 분석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탐구 준비가 더더욱 어려워졌고, 진짜 사회탐구, 사회공부가 아니라 만점 맞기 위한 공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탐구 만점을 공략하라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겨울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여름방학 이전쯤, 여름방학쯤에서 고난도를 공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탐구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네. 학생들과 얘기하다 보면, 선생님, 저는 내신 성적은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라고 고민을 호소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는 다릅니다. 내신 시험은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묻는다면 수능에서는 각 단원별 내용을 통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수능 대비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교과목 내에서 나왔던 개념들을 좀 넓은 안목으로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특히 과학탐구는 그림이나 그래프나 도표 등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교과서나 연계교재 속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어떤 또 다른 선지가 나올 수 있을지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과학탐구 영역까지 알아봤는데요. 겨울방학 때 탐구 공부하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좀 편하게 하루를 놓고 시간 안배를 했을 때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 좀 간단하게 시간 안배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저희가 탐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탐구는요.
강의를 하나 들으면 제가 수학 선생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강의를 한번 들으면 1회독이 되는 거고 복습을 한번 하면 2회독이 되는 건데 이 탐구 영역 속의 그 개념이 사실 그렇게 1시간 동안 많지 않습니다. 강의 하나에. 선생님들이 다양한 사례로 이해시켜 주시느라고 1시간을 강의하죠. 1시간을 듣고 1회독을 하고 난 다음에 복습하는 시간은 불과 한 10분 정도면 복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반, 뭐 그 정도씩 30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해서 2달 정도 시간을 잡고 하신다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인 걸로 봐서 1시간 반 정도 여기 있는 학생들 꼭 노력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과학탐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탐구의 경우에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1, 2에서 총 8과목 중에 2과목을 수능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원과목 2개를 택해요. 그리고 많은 고등학교가 원과목은 이미 고등학교 1, 2학년 때 다 배웁니다. 이미 내용을 한번 본 셈이죠. 따라서 이번 겨울에 그 원과목을 공부를 해두셔야 고3을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원과목 2개 선택하니까 3학년 올라가서 2과목 안 해도 되겠죠? 아니에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시에서는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2과목은 내신 대비용으로, 원과목은 수능에서 선택하니까 공부하거든요. 공부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원과목을 미리 이번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해두셔야 고3에 올라가서 과목 별 시간 배분하기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과목 선택,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나 많은 학생들이 고민이 될 텐데요. 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까요? 최태선 선생님께서 좀 대표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 게 사회탐구 또는 과탐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기준을 선택해야 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고3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고3 올라갔을 때 학교에 있는 과목, 학교의 내신으로 있는 고3에 내신으로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일단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3 올라가시면요 공부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학교 내신 따로, 그다음에 내가 수능 따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선배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고3에 있는 과목을 일단 선택하시는 게 일단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들 많아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그럴 땐 묻어가세요. 자, 어떤 방법이냐면요.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목이 있나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이과 같은 경우는 어떤 과목이 있죠? 생물 1, 화학 1.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좀 편차는 있겠지만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들이거든요. 이 과목들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묻어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셨죠? 마지막으로는 자기 전공. 그래도 내가 경제학과 갈 거야, 나도 생물학과 갈 거야 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거 볼 때 면접이 필요하거든요. 그 면접에서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내신 과목, 그 다음에 많이 선택하는 과목, 그 다음에 전공, 이러한 순서대로 한번 선택 과목을 바라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신, 묻어가기, 전공, 이 세 가지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입시는 시작됐습니다. EBS 필수 커리큘럼 박범 선생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제 나와서 하게 됐네요. 앞서서 여러분들 입시에서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또는 논술 전형이든 수능 최저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수능 중요한 거 안다, 수능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은 다 하셨을 겁니다. 근데 막상 이제 수능 준비하려고 생각하면 무엇부터 해야 될지 참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이제 서점으로 가서 기출 문제집도 사고 유명한 교재들 사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런 교재들 대부분 문제집이죠. 영어도 영어 문제부터 풀이하기 시작하고 국어도 잘 읽히니까 문제풀이부터 시작하고 탐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문제집으로 돌진합니다. 문제집으로 돌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은 그럼 뭐부터 해야 될지 교과서 펼쳐놓고 개념 정리하고 이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받아 적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EBS에서 이 개념부터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커리큘럼, 수능 커리큘럼의 시작,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수능 개념입니다. 수능 개념이 11월 24일 날 오픈했어요. 지금 거의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네요. 막 늦었다, 어떡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고, 수강 후기에 저 늦은 거 아니에요, 막 이러거든요. 절대 늦지 않았고, 12월 25일 정도, 크리스마스 정도가 되면 모든 강의를 다 탑재해 주십니다. 여러 학생들께서는 이 수능 개념을 반드시 12월 말, 1월, 2월까지 해서 완강을 해주시는 것을 목표로 꼭 이 개념 강의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연계 교재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고,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수업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지금부터 1월, 2월까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능 연계 교재가 나오는데요. 이 수능 연계 교재 첫 번째 연계 교재가 수능 특강이거든요. 얘가 언제 나오냐면 1월 말에서 2월 초에 나와요. 그러면 학생들이 막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선생님, 개념하던 거 그만두고 빨리 수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 중요한 교재라던데. 맞아요. 엄청 중요한 교재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집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끝내놓고 이 문제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 수능 특강은 이 1월 말 2월 초에 꼭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능 특강의 학습 시기는 EBS에서도 3월, 4월, 5월까지 해서 6월 모의평가 전까지 보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장해 드립니다. 6월 모의평가에서 이 수능 특강이 연계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 전까지 이 수능 특강을 보는 것으로, 그 다음에 6월 모의평가가 딱 끝날 무렵에 되어서 수능 완성 교재가 나옵니다. 수능 완성 교재 역시 문제집입니다. 그러면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일단 강의의 차이점을 보자면 이 개념 강의에서는 개념이 한 90%쯤 됩니다. 문제풀이가 거의 없어요. 순도 100%. 거의. 그런데 수능 특강에 오면 개념을 한 40% 정도 다뤄주고 문제풀이 60% 정도로 가게 되고, 이제 개념을 요약해주는 식이 되는 거죠. 이 수능 완성에 와서는 이제 거의 다 문제풀이가 되는 겁니다. 80% 문제풀이. 그리고 이 수능 완성 교재의 특징은 맨 뒤에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실제 시험처럼 시간 재서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수능 완성은 6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 그리고 9월 모의평가 보기 전까지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9월 모의평가 딱 끝나고 나서 최종 점검이 나옵니다. 이 최종 점검은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의 문제들, 그리고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문제들 가운데 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연계됐던 문제들을 실제로 수록을 하고,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문제들이 각각 한 200문제씩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전 모의고사까지 하면 전체 500문제가 되는데, 수능 앞두고 이 문제들을 다 한번 점검해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 가운데서 유의미한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직접 선별하시고 약간 변형하시기도 하고, 그런 형태가 되어서 이게 자료 형태로 나갑니다. 강의 자료 형태로 한 5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강의 자료 형태로 나가죠. 강의 너무 많죠. 국영수도 해야 되는데, 탐구 영역의 강의 활용은 여러분 개념은 완강하시기를 권합니다. 개념을 완강하고 나면 제가 말씀드렸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문제집이라고. 따라서 이 문제집은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재학생들 있으실 텐데요.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개념을 했으니까 예습을 하고 학교 수업을 통해서 복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복습하시고, 따라서 강의 활용은 모르는 문제나 이런 부분에 골라서 선별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은 이 강의 자료가 정말 따끈따끈하거든요. 6월하고 9월의 모의평가를 분석한 내용을 넣어서, 연계 내용을 넣어서 정말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강의 자료를 프린트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커리큘럼인데요.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기출 언제예요? 선생님 기출 언제 풀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기출은요, 개념을 한번 했고,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시기가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EBS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여러분들에게 적정한 시기에 공부할 수 있도록 1월 7일경에 기출을 오픈하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이 완성된 시기에 그 어느 때든 기출을 이용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분량의 기출을 하냐 이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몇 년치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가장 최신부터 즉 여러분들이 내년에 치른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해 선배님이 치르신 문제 그 이전에 2년 전 문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근차근 한 해 해서 한 3년치 정도 풀으시면 되고 중요성은 평가원 모의고사 먼저 거기에 우선순위에 두시고 교육청 모의고사는 늘 제가 어떻게 활용하라고 말씀드리냐면 교육청 모의고사는 평가원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반복적으로 안 봐요. 그래서 문제가 좀 낯섭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언제 활용하면 좋냐면 9월 모의평가 끝나고 수능 직전에 주말에 실제 모의고사 치르듯이 얘네들 쭉 연도별로 월별로 돼 있는 거 프린트해서 시간 재서 실전 모의고사처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앞서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참 이게 한 문제 틀리면 2등급 되고 두 문제 틀리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탐구 영역이 보면 대부분 한 3문제 정도가 고난도 문제입니다. 고난도 문제가 정해져 있고요.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고난도 문제는 언제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공부는 이 겨울에 막 선생님 고난도 언제예요? 지금 해야 되지 않아요? 하는데 공부는 모든 사람이 맞출 수 있는 문제부터 하시고요. 그래서 그것이 기본 개념이고요. 고난도 문제는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약점 공략이라고 돼 있어서 과학탐구건, 사회탐구건 간에 고난도 문제 유형만 뽑아서 5강에서 10강 정도로 해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 완강하시면 정말 만점을 목표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모든 것들이 수능 만점으로 가는 단 하나의 여러분에게 길이 될 것이며 여러분이 믿으시면 정말로 EBS만으로 만점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죠. 기본 개념, 개념을 확실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완강을 꼭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잘 짜여진 교재와 강의, EBS 교재와 강의가 있지만 이걸 또 잘 활용하려면 공부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선생님들께서 한 가지씩 좀 팁을 주시죠. 최태선 선생님부터요. 제가 정말 장담하건대 이 수능 특강 한국사는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어떤 평가원 연계 교재보다도 연계 체감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높을 겁니다. 심지어는 수능 특강 한국사에 있는 문제 가위로 오려가지고 갖다 붙인 듯한 그런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교육부나 평가원은 여러분들의 한국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가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과도하게 변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한국사는요, 바로 그런 여러분들한테 아주 그 한국사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유리한 방법들을 제시할 거기 때문에 수능 특강 한국사에 있는 그 문제는요, 반드시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자, 평가원 연계교재. 바로 눈에 보이는 그 연계교재 이름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수능 특강 한국사. 수능 특강 한국사 정말 꼭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사회탐구 영역도 알아보겠습니다. 박범 선생님. 네, 저는 지금껏 말씀드렸고요. 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2권의 연계 교재 보실 때는 한 번 볼 때 체크를 잘 해두시는 거죠. 틀렸던 문제, 어려운 문제, 헷갈렸던 부분 이런 것들을 표시하셔서 2번째 볼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틀린 문제를 꼭 재차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과학탐구 영역은 EBS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공부 방법이요.
네, 우리 EBS 연계교재에서 연계되어 출제된다고 할 때 그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이 완벽히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연계교재로 풀 때 그냥 맞췄으면 끝, 풀리면 해설 보고가 아니라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더 물을 수 있는지, 이런 선지가 나오면 내가 정말 걸려들겠구나, 매력적인 오답이구나 라는 걸 체크해 가시면서 좀 꼼꼼하게 문제 푸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국사 탐구 영역의 학습법, 특히 EBS를 활용하는 방법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감은 좀 잡혔는데,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본다면 더 잘할 수 있겠죠? 자, 원포인트 레슨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사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왕 치고 제대로 치시죠? 네, 최태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마이크 잡을 기회를 줬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일단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 봐야, 제가 아까 한국산 에이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easy라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여전히 좀 긴가민가 진짜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일단 한번 보죠. 자, 그 교재의 그 124쪽을 한번 펼쳐보세요. 124쪽. 124쪽에 우리 이제 수능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부모님들도 푸실 수 있어요. 124쪽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문제가 지금 나왔을 텐데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가나식의 일반적인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죠. 제가 이 문제를 올해 시험 본 한국사 선택한 학생들한테도 이제 문제를 풀어보라 그랬거든요. 제가 재미있는 현상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답은 몇 번인가요? 답이 바로 나오죠? 예, 정답은 2번 아들과 딸에게 차별 없이 재산을 분배하였다. 이게 이제 정답이잖아요. 그죠? 근거가 뭔가요? 저기 위에 가에 보면 마침내 남매에게 재산을 반씩 나누어 주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죠? 그걸 읽은 친구는 2번 아들과 딸에게 차별 없이 재산을 분배하였다. 이게 틀린 문장인가요? 이게 서로 다른 문장인가요? 같은 문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를 풀라고 올해 한국사를 선택한 친구들한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했더니 이 문제를 못 풀어요. 왠지 아세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이거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돼? 분명히 여기는 함정이 있을 거야. 떨어뜨리기 위한 함정일 거야 라고 하면서 감히 2번을 가지를 못해요. 이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제까지 선택 한국사에서는요 이런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필수 한국사에서는요 이제 사실 고려시대 때 남녀 간의 재산 분배가 똑같이 나눠졌다라고 하는 거 그 역사 사실 몰라도 언어적인 문제가 없다면 이 자료만 읽어도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필수 한국사 에이스의 easy 쉬운 문제. 이 평가원식 문제 예시문항. 이해되셨죠?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수행평가 보고서의 개요랍니다. 어떤 전쟁의 진행과 결과를 물어보고 있어요. 저기 어느 한 학생이 지금 웃고 있어요. 헐 하면서. 해당 시기는 1950에서 53년입니다. 이때 무슨 전쟁이 있었나 봐요. 수집 자료, 북한의 남침을 규탄하는 유엔 관련 자료, 군인 및 민간인 사망자 통계 자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내용, 자료 분석 결과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 어떤 전쟁이 이랬나 봅니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됐다. 붐붐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르시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 여기 또 하나의 정보가 있어요. 그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정보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 있죠? 잘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 중에서 6.25 전쟁 관련 선지가 몇 개가 있나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2번, 3번, 4번, 5번은요, 시대를 완전히 동떨어지게 지금 배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오로지 1번만 알고 있으면 다른 선지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선지 구성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흐름과 인과관계만 알고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를 내려고 출제위원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문제 보신 거 알겠죠? 한국사는 에이스다. 이지. 스트레스 갖지 마시고 제가 강의한 게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겨울방학 따뜻하게 보내시죠. 화이팅입니다. 네.
네, 확실히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니까 우리 학생들 눈빛이 좀 더 초롱초롱해지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과학 탐구 영역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문제를 보면서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춘수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변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EBS를 활용한 과학탐구 학습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계하는데요. 연계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개념 연계, 자료 연계, 변형 연계입니다. 그래서 개념 연계는 그 연계 교재 속의 개념을 활용하여 문제를 내는 걸 말하고요. 자료 연계는 연계 교재 속에 나온 자료, 그림, 그래프, 도표를 그대로 활용해서 다른 내용으로 이제 묻는 경우를 말합니다. 변형 연계는 자료가 나오되 약간 변형하여 출제되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면 연계 교재에서는 그래프로 나왔던 것이 수능에서는 표로 나온다거나 그런 식의 약간 변형을 거칩니다. 문제 출제 수를 보면 자료 연계가 가장 많습니다. 연계 실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이번 수능 생명과학 1 문제인데요. 수능에 나왔던 이 그래프, 수능 완성에서 그대로 사용되었던 그래프입니다. 개체군의 생장 곡선인데요. 물론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이 완벽히 같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개체군의 생장 곡선을 배울 때 중요하게 다뤘던 개념들, 환경 저항이라던가 개체군의 밀도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보면 감이 잡히셔야 됩니다. 아, 내가 연계 교재를 풀 때는 문제를 맞췄다고 안심할 게 아니구나. 이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더 물어볼 수 있겠구나. 깊게 생각하면서 푸셔야 합니다. 2번째 연계 보겠습니다. 화학인데요. 이쪽 수능 완성 문제를 보면 어떤 물질의 구조를 그림으로 제시하고 그 물질의 특징으로 맞는 것을 찾는 문제였는데요. 수능에서는 어떤 물질의 특징을 제시하고 이러한 특징을 갖는 물질을 그림 중에서 찾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변형 연계의 예시입니다. 네, 감이 잡히셨나요? 그래서 우리 EBS 연계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실 때는요. 연계 교재는 단 2권입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공부하실 때 개념은요, 혼자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가끔 학생들 보면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이렇게 읽고 중요한 부분에 이제 밑줄 치면 내가 개념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백지학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빈 종이에다가 내가 선생님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막힌다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 공부하셔야 되고요. 연계 교재 속 문제를 풀 때는 보기가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서 푸셔야 합니다. 어떤 선지들이 더 나올 수 있는지, 이렇게 나오면 내가 걸려들겠구나, 틀리겠구나, 이건 매력적인 오답이겠구나 라는 걸 이렇게 체크해 두셨다가 몇 회도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드릴 말씀은 과학탐구는 결국 그림입니다. 그림, 도표, 그래프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초점을 둬서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책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권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연계교재 제대로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 얻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한 권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사회탐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탐구만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박범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아까 커리큘럼을 소개할 때 학습법을 소개를 다 드린 셈이 되어서 저는 연계 위주로 몇 가지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탐구와 별로 다르진 않은데요. 지금 이 문제는 2016년 세계사 문제가 되고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평가원이 수능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보도자료 통해서 이렇게 우리 연계했어 라고 해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도가 똑같고요. 선지도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똑같이 나니까 똑같이 암기하듯이 공부해라 라는 공부하는 것이 절대 연계교재의 바른 학습 방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보통은
사회문화 문제인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EBS 교재 문제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저런 비슷한 그래프 형태를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그래프로 변형해서 선지도 조금 다르게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춘수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은 이 자료가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지 조금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연계가 되면서 이 연계 교재를만 공부하면 절대로 만점 1등급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사교육 시장에서 많이 이제 학생들을 현혹하게 하고 뭐 이렇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게 법과 정치 문제입니다. 법과 정치에서 불법 행위와 손해배상 그리고 특수불법행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상황이 완전히 똑같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유리창을 깨트리고 또 배달이 늦어지고 하는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법률적인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연계교재에 놨던 문항이 그대로 출제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연계교재 학습을 통해서 만점까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확신을 얻어가는 시간이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2017학년도 수능에서 합격증을 손에 쥐기 위한 결정적인 한방 짧게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하나. 한국사는요. 딱 잡으셔가지고요. 이틀 만에 끝내주세요. 작심삼일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게시판 와보세요. 벌써 20강 완강한 친구들이 쭉쭉쭉쭉 수강이 올라오고 있어요. 확인해보시고 꼭 이틀 만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계속해서 박범 선생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어려운 문제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걱정은 지금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모든 학생들이 맞출 수 있는 그 문제부터 기본 개념부터 이번 겨울에 꼭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변준수 선생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추운 날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오랜 시간 앉아 계셨는데요. 딱 4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 과목을 신중하게 빨리 결정하십시오. 아까 최태성 선생님이 선택 과목 고르는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자신의 결정에 후회한다거나 미련을 갖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두 번째, 모든 과목에서 중요한 것은 개념입니다. 이번 겨울에 개념 학습에 충실하시고요. 세 번째, 기출은 진리입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했습니다. 기출 유형이 똑같이 수능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수능 유형에 익숙해지시고요. 마지막, 과학탐구는 그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림, 그래프, 도표를 분석하는 능력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합격을 위한 한방까지 잘 들었습니다. 한국사 탐구 영역 학습법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최태성, 박범, 변준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영역까지 어느 하나 쉬운 과목이 없습니다. 또 어느 하나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목도 없습니다. 마음이 좀 급할 수도 있고 조급해질 수도 있지만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겨울방학 보내신다면 분명 여러분이 원하는 합격증 손에 쥘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저희 EBS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민영이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